이번 스페인 여행은 남쪽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론다는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해발 802m 고지대에 세워진 절벽 위의 도시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는 누에보 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리는 론다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길이 30m 정도의 협곡위에 세워진 다리입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다리 중간 아치에 있는 공간은 감옥으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포로들을 끔찍하게 떨어뜨려 죽였다고도 하네요.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곳 론다를 무지 사랑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이곳에서 집필했다고 하지요. 시내 구경을 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제 투우장을 구경하러 갑니다. 스페인은 투우로 유명하죠. 론다는 투우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8유로였고요. 들어가면 복도에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원형의 화랑을 따라 쭉 걸으면서 투우의 역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이제 투우장으로 가는데요. 아주 고운 황토옥으로 깔려있는 2층 투우장을 보면서 투우하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투우 경기 직전에 소가 머물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48시간 가두어두었다가 투우장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론다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얀색의 작은 마을인 미아스로 향합니다. 스페인 남부지방에 있는 미아스는 하얀 도시로 유명한데요. 작은 도시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사진을 찍을 만한 스팟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걸어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하얀 벽에 걸려있는 화분들이 참 이쁘죠? 골목 곳곳에 색다른 정취가 있고 아기자기한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국적인 분위기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하얀 벽과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골목길을 걸으니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이쁜 기념품을 파는 기프트샵도 많고요.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를 구경하는 것도 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거리에는 말도 지나가고요. 마을의 밝은 색이 저의 마음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쁜 하얀 마을의 상점들을 구경해 볼까요? 이곳은 미아스 광장인데요. 미아스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상점들과 카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그런지 이쁘게 꾸며놓은 레스토랑이 정말 많더라고요. 미아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올라왔는데요. 참 경치가 아름답죠. 저 멀리 지중해와 집과 도시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광장 앞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쉬고 나서 그리고 동네 상점 구경에 나섰습니다. 미아스의 하얀 마을을 구경하면서 작지만 아기자기한 미아스의 분위기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자연의 멋과 사람들이 꾸며놓은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곳, 이곳은 미아스입니다. 다음 여정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라나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라나다는 미아스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유명한 건축물과 예술품이 많은 관광지로 유명하죠. 아마도 대표적인 곳이 알람브라 궁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람브라 궁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스페인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페인은 BC 8세기부터 페니키아인과 켈트족 그리고 로마 등이 지배하다가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게 되었는데요.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의 무어인들은 로마 시대에 있던 이 조그마한 요새를 아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358년도에는 화려한 궁전을 짓게 됩니다. 궁전과 요새 그리고 정원 등의 그 이슬람 문화와 르네상스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건축 스타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롤로스 5세가 거주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브라 한가운데 궁전을 지었는데요.
그는 이교도의 상징을 지우기 위해서 궁궐의 일부인 모스코를 성당으로 개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새롭게 만듦으로써 아름다운 여러 건물들과 장식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이 궁전은 바깥에서 볼 때와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다른데요. 외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내부는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 기둥은 남성적이고 2층 기둥은 섬세해서 여성적이라고 하네요. 알람브라 궁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이곳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알람브라 궁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슬람인들이 예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람브라의 핵심인 나사리 궁전이에요. 정교한 조각으로 빼곡하게 장식되어 있죠. 이곳은 기대거나 만지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왕들의 집무실이자 거주지였던 이곳은 13세기에 지어졌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대부분 14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였던 나사리 왕조의 품위 있고 섬세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자의 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정원 한가운데에 12마리의 사자 분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정교한 무늬들로 꾸며진 대리석 기둥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무지 아름다웠습니다.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황제의 방에서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인 린다라하 정원입니다. 나무와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조화가 아름답지요. 헤네랄리페는 왕의 별정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이슬람 정원이에요. 이곳은 알람브라 성벽을 벗어나 산비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슬람 왕들이 그라나다를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헤네랄리페의 하이라이트는 건물 사이사이에 위치한 하르딘이라고 하는 정원인데요. 곡선을 이루며 떨어지는 분수의 물줄기들이 참 아름답죠.
하늘로 손을 뻗듯이 올라가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비롯해서 초록빛이 가득 찬 관목나무들이 많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 알카사바는 알함브라 궁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요새 역할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라나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감옥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하네요. 알카사바 요새의 탑에 올라가면 알함브라의 궁전 내부와 그라나다의 시가지, 그리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멋진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함브라 궁전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알바이신 지구로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카페에 들러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고 그라나다의 밤거리도 구경했습니다. 궁전의 벽에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는 알함브라 궁전,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그라나다에서 3시간 걸려서 플라멩고로 유명한 세비야에 도착했는데요. 거리에는 자전거와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도로 가로수와 곳곳에 나무와 공원이 많아서 아늑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거리에는 카페가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골목 구경도 재미있었는데요. 너무나 이쁠 정도로 동화같이 잘 꾸며져 있었어요.
골목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히랄다 탑과 세비야 대성당도 보이네요. 세비야 대성당의 종탑인 히랄다 탑에 올라가면 세비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관광객을 위한 마차와 트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한 번쯤 타볼 걸 그랬나 싶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던 스페인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광고와 카드사 광고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도 유명한 스페인 광장은 1929년도에 라틴 아메리카 박람 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하네요. 건물 양쪽에는 높은 탑이 있는데 히랄다 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건물 아래쪽에 타일로 장식된 것은 스페인의 모든 도시의 문장과 지도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광장이 너무나도 넓고 아름다워서 우리나라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여행에서 만난 분들과 간단하게 차 한잔을 하고 이제 세비야 대성당을 보러 갑니다. 멀리서 봐도 우람하게 보이는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에는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어서 더 유명한데요. 죽어서도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콜럼버스의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짊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4대 왕국이었던 카스티아, 레온, 나바라, 아라곤의 4명의 왕들이 메고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지했던 왕들은 고개를 들고 있고 항해를 반대했던 왕들은 고개를 숙이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던 세비야의 플라멩고를 보러 가기 전에 그 히랄다탑 거리를 걸었는데요. 불빛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제 플라멩고를 보러 왔는데요. 너무나도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런 구경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멋진 플라멩고 공연을 보고 나와 숙소로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상으로 세비야의 여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비야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돈키호테와 풍차를 만나러 콘수에그라에 왔습니다. 저기에 돈키호테가 거인으로 잘못 알고 과감하게 돌진했던 풍차가 보입니다. 풍차가 있는 언덕에 오르니 확 트여있는 무지 넓은 평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풍차에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크더라고요. 돈키호테가 무지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 풍차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수확한 밀을 빻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사진 몇 장을 남기고 다른 풍차를 보러 갑니다. 풍차 구경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콘수에그라의 풍차마을 여행을 뒤로 하고 이제 중세도시 분위기를 느끼러 똘레도로 갑니다. 콘수에그라에서 똘레도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가는 도로가 탁 트인 게 시원합니다. 똘레도는 마드리드로 이전하기 전까지 스페인의 수도로서 300년 이상이 된 건물이 많아서 중세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똘레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똘레도 대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당은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이라 그런지 내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무반주 합창을 아카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카펠라는 이곳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똘레도는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추기경을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성당 내에 역대 대주교를 지냈던 분들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 꼭 봐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모자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엘 그레코에 옷이 벗겨지는 그리스도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성당을 둘러보고 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길거리와 골목길 구경을 하면서 걸었는데요. 골목길을 다니면서 이쁜 물건을 파는 가게도 구경하고요. 그리고 힘이 들면 잠시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골목길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마치 중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리저리 걷다 보니 오래된 성곽과 다리가 보였는데요. 이 다리는 성곽 방어를 위해서 만든 산마르틴 다리라고 하네요. 돈키호테 속의 풍차마을과 똘레도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과 같이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면서 최대의 도시죠. 인구도 유럽에서 5번째로 많다고 하네요. 사실 마드리드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편이라 유럽의 다른 국가 수도에 비해 유적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축구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연고지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전은 참 유명하지요. 마드리드 왕궁은 예전엔 무슬림의 요새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궁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스페인 왕의 공식 거처이지만 현재는 공식 행사에만 사용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왕궁의 약 2,800개 방 중에서 500개 정도만 일반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알무데나 성당과 마드리드 왕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똘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수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세워진 로마 카톨릭의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천장의 문양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화려하죠. 알무데나 성당은 스페인 국토회복 당시에 알무데나라고 불리는 성벽에서 성모상이 발견된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크고 화려한 성모상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성당 내부가 무지 아름답고 굉장히 크지요? 이곳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거물급 화가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빌려서 작품의 설명을 들으면 좋더라고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건물들을 보면서 마치 제가 중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네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멋진 공연도 있어서 잠시 구경해 봅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마드리드에 있는 대형마트를 잠시 들렀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에 멋스러운 기암괴석과 기독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몬세라트에 들렀는데요.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몬세라트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만물상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물체들이 나타나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건축의 거장인 가우디도 이 몬세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이제 미사가 끝나고 천상의 소리로 알려진 에스콜라니아 소년 합창단이 나오고 있네요. 천상의 하모니를 들어보시죠.
몬세라트를 떠나 이제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축구의 명가인 FC 바르셀로나와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지요. 또 하나,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지은 건축물로도 알려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 공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우디 투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우디의 손길이 묻어있는 건축물을 위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파밀리아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이고요. 워낙 높아서 시내 어디에서도 보이는데요. 이 파밀리아 성당은 바티칸의 그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를 대표할 수 있는 성당을 짓자는 시민운동으로 모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부금과 입장료 수입만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로 해서 언제 완공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밀리아 성당의 외부는 3개의 파사드가 있는데요. 예수 탄생과 예수 영광 그리고 예수 순환을 주제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 파사드는 가우디가 살아있을 때 완공을 했고요. 예수 순환 파사드는 1976년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광 파사드는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성당 내부는 마치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나무와 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당 안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 빛은 신의 은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채광으로 성당 안을 비추기 위해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창을 장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둥은 한 그루의 나무와 그 가지를 형상한 것인데 나무들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은 언뜻 보기에 수직으로 이제 뻗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스듬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 구조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하네요. 가우디는 스승의 추천으로 31살에 이 성당 건설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작업실을 현장으로 옮겨서 인부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성당 건설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당에 온 힘을 기울이던 가우디는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전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지금 그 유해는 성당의 지하 납골묘에 안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의 신앙심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지하 납골묘 안장을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구엘 공원에 왔는데요. 이곳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세계관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철저하게 계획된 인공미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곳 구엘공원의 포토 스팟 중에 하나인데요. 도마뱀 분수입니다. 이 도마뱀은 타일과 유리를 잘라 붙이는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기에 가우디의 후원자인 구엘이 영국의 전원도시 같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탈길에 돌도 많아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웠고요. 그리고 자금난까지 생겨서 건물 몇 개와 광장, 벤치 정도만 완성하고 공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후 구엘이 사망한 후에 바르셀로나시에서 이곳을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파도 통로라고 하는데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곳은 공사할 때 나온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했던 가우디의 마음이 잘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 천장은 구름을 상징하고 있고요. 기둥은 빗줄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우디가 좋아했던 타일로 모자이크 했다고 합니다. 여기 2층 광장에는 구불구불 길게 이어진 가우디의 벤치라고 불리는 타일 벤치와 광장이 있는데요. 이 벤치는 사람의 척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우디의 인간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과자집 같지 않습니까? 헨델과 그레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공사 관리실과 주거실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념품 파는 가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우디가 추구하는 곡선과 자연에 가까운 디자인이 눈에 띄는 까사밀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독특한 모양의 발코니와 채도가 낮은 민트색 창문이 어우러져서 묘한 느낌을 주는 까사바티오입니다. 가우디의 멋진 건축물을 구경하고 나서 바르셀로나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축구용품 판매점에 들러서 FC 바르셀로나 축구팀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음식점 골목이 특이하고 요트가 있는 강이 아름다워서 사진도 몇 장 찍었지요. 스페인 여행을 마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저녁 때 바르셀로나 시내에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람블라스 거리는 낮보다도 사람들이 엄청 북적였고요. 쭉쭉 뻗어오르고 있는 분수는 장관이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100년에 걸쳐 지어지고 있는 파밀리아 성당을 본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이 위대한 성당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서 이름을 남기겠다는 욕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성당을 제대로 지으려고 했던 가우디의 마음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